격추시킨다. 돌아와라. 저는 북한 공군 최정예 조종사였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충성했던 북조선을 등지고 2024년 10월 비행훈련 중 이극기를 끌고 탈륙했습니다. 뒤에서는 북한 전투기들이 저를 격추시키려고 미사일을 쏘고 있었고 제 비행기 왼쪽 날개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연료는 바닥났고 착륙 장치는 고장나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상공군기지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고 겨우 살아서 비행기 밖으로 나왔을 때 자유를 찾았다는 기쁨과 죽은 아내와 아이를 향한 그리움과 설움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북한 최고 엘리트 조종사가 왜 북조선을 버리고 탈북을 결심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평양 외곽 공군기지의 사이렌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군복을 입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복도에 줄을 맞춰 섰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 앞에서 기계처럼 구호를 외쳤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 같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진짜로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지상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석 아니었어요. 미그 전투기의 엔진이 떨리며 살아날 때 저는 비로소 제 몸도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종관을 잡는 순간 세상의 모든 구속이 사라지는 듯했어요. 붉은 메이로 이륙 준비. 관제탑의 음성이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붉은 메이로 준비 완료. 제 목소리는 늘 침착했어요. 25살의 최연소 대위가 된 것은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동기들보다 3년이나 빨리 진급했죠.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족쇄이기도 했어요. 이철민 동무는 우리 부대의 자랑이요. 정치위원이 어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의 뒤에는 늘 감시가 따라다녔어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죠. 활주로를 달리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순간 기체가 땅을 떠났어요. 고도 3000m. 구름 위로 올라가니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서 붉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웠어요. 위도 아래도 없는 곳. 오직 하늘과 제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죠. 훈련 구역을 선회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하늘이 언젠가 제 삶을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막연한 예감이었어요. 하지만 그 예감만이 체제에 대한 의심을 겨우 숨기고 살아가게 해주었습니다. 붉은 메이로 북쪽으로 15도 선회. 알겠습니다. 명령에 따라 기술을 돌렸습니다. 아래로는 압록강이 구불구불 흐르고 있었어요. 저 강 너머는 중국이었죠. 그리고 더 멀리 남쪽 어딘가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비행훈련이 끝나고 착륙할 때마다 저는 아쉬움을 느꼈어요. 땅에 내려오면 다시 그 숨막히는 일상이 시작될 테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착륙 후 경납고로 기체를 밀어넣으며 정비병이 제게 말했어요. 대위 동무, 오늘도 완벽한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완벽한 비행? 아니야. 진짜 완벽한 비행은 돌아오지 않는 비행일 거야.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표정 하나, 눈빛 하나도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저녁 정치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이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위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야 합니다. 모두가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손바닥이 빨갛게 될 때까지 쳤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오늘 아침 본 하늘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 이중적인 삶을 견뎌야 할까?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은 남한에서도
똑같이 보일 텐데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갈 거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저는 마지막 평온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의 고요함처럼. 기지 밖에서의 저는 그저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저녁 6시 부대 정문을 나서면 군복 속의 대위는 사라지고 수진의 남편 철민이가 되었어요. 기지에서 우리 집까지는 자전거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페달을 밟으며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골목길 끝 작은 단층집. 대문을 열면 좁은 부엌에서 된장국 끓는 냄새가 먼저 저를 맞았습니다. 수진이 뒤돌아보며 웃었어요. 오늘 하늘은 어땠어요? 그녀는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의 충성도가 어땠는지, 훈련 성과가 어땠는지를 묻는 사람은 많았지만 하늘이 어땠는지를 물어주는 사람은 수진뿐이었어요. 구름이 많았어요. 솜사탕처럼 뭉실뭉실했죠. 그래요. 여기 아래는 하루 종일 흐렸는데. 수진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된장국, 배추김치, 그리고 감자볶음.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수진은 평양 제2사범대학을 나와 인민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아이들에게 김일성 일가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었지만 그녀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우리의 아버지 노래를 불렀어요. 수진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묻더라고요. 선생님은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고. 저는 수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곧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어요. 우리의 아이라면 분명 하늘처럼 맑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제가 비행복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 수진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철민, 동무. 그녀가 저를 동무라고 부를 때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작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산부인과 진단서였습니다. 임신 8주래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이.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수진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국의 하늘보다 우리 집의 작은 천장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린 벽보다 수진이 뜨개질하는 소파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비행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저는 하늘보다 먼저 수진과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헬멧을 벗으며 생각했죠.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다고. 아내와 아이 곁으로 돌아왔다고. 수진은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로 뛰어가는 그녀를 보며 저는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건강하다는 증거래요. 저녁이면 우리는 아이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어때요? 당신이 사랑하는 하늘. 수진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남자아이면 하늘, 여자아이면 바다는 어때요? 바다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유로운 바다.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바다를, 철조망 없는 바다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주말이면 우리는 장마당에 갔습니다. 수진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아기 옷을 구경하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글쎄요.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당신처럼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면 어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나라에서 하늘을 난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굴레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에게 그런 어두운 생각을 들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우리의 작은 꿈이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수진이 제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움직였어요. 아이가 움직였어요. 저는 손바닥에 작은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생명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작은 기적이었죠. 안녕, 작은 아이야. 제가 수진의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야, 너를 꼭 지켜줄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수진의 따뜻한 손, 배 속에서 움직이던 작은 생명, 그리고 우리의 소박했던 꿈들이. 그것이 우리 가족이 온전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너무나 사소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토요일이었어요. 수진이 장마당의 쌀과 임산부 영양제를 사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특별훈련이 있어 함께 가지 못했죠. 혼자 괜찮겠어요? 아침에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의 배는 이미 많이 불러 있었어요. 임신 9개월 차 만삭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다녀올게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엄마가 건강해야 하니까요. 그날 장마당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주부들이 다 나온 시간이었죠. 그 중에는 우리 부대 정치위원회 아내 니춘 씨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웃 아주머니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수진이 쌀을 고르고 있을 때 니춘실이 옆접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수진이 불러온 배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철민 대위 아내 아니오? 이춘실이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다고 합니다. 마소, 곧 애를 낳는다던데. 남편이 잘 나가니까 온갖 걸 다 떠벌리고 다닌다더군. 그 말을 들은 좌판 아주머니가 물었대요. 무슨 소리요? 들은 얘긴데 비행훈련 이야기며 부대 기밀 같은 것도 친정 식구들한테 흘린다던데. 남편 자랑한다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제 일에 대해 절대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리춘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독이 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모르지. 하지만 불 없는 곳에 연기 나겠소?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소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배를 움켜쥐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요. 수진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마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미 이상한 시선들을 느꼈다고 해요. 3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오후 부대에서 정치위원이 저를 불렀어요. 이철민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하지.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떠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부인이 곧 해산한다면서? 네. 다음 달이면 출산 예정입니다. 조심해야 할 거요. 임산부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지. 특히 만삭인 지금은 더욱.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조심하라는 거요.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에게 물었어요. 장마당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치위원 아내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이상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춘실은 남편이 엘리트 조종사인 것을 늘 시기했던 여자였어요. 정치위원이라는 지위도 있었지만 비행 자격이 없어 땅에만 있는 남편을 가진 그녀는 늘 열등감에 시달렸죠.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반장이 수진을 불러 사상 점검을 했고 학교에서는 갑자기 수진의 수업을 참관하겠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수진이 불안해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예민해진 탓도 있었지만 분명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소문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철민 대위의 아내가 남조선 방송을 들으며 정보를 흘린다. 친정이 월남자 가족이라 남쪽에 연락을 취한다. 비행훈련 일정을 미리 알려준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비행훈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보위부 요원 2명이 부대로 찾아왔어요. 이철민 대위 동무. 네, 부인의 관에 확인할 것이 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직 확정된 건 없소. 하지만 조사가 필요하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날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배를 감싸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더 이상 오지 말래요. 저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도 불안을 느끼는지 발길질이 심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치킨 낙인은 이 나라에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간첩 혐의에는 딱지가 붙으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만삭의 임산부조차 용서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수진을 불러온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작은 아이야. 속삭였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너와 엄마를 꼭 지켜줄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그날 오후를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경납고에 기체를 넣고 있을 때였어요. 부대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철민 대위 집으로 가보게. 평소와 달리 그 눈이 저를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빨리 가보게. 불길한 예감에 저는 헬멧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부대를 나섰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았어요. 평소 20분 거리를 10분 만에 달렸죠.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만삭인데 저러면 애는 어쩌고. 보위부에서 사람을 저렇게 끌고 가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현관문이 안쪽으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발로 찬 흔적이 선명했어요. 문틀은 부서져 있었고 자물쇠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책장이 쓰러져 있었고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그릇 몇 개가 깨져 있었어요. 바닥에 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흘린 눈물인지 아니면 수진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수진아, 어디 있어?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불이 뒤집혀 있었고 옷장 속 옷들이 다 꺼내져 있었어요. 수진이 아끼던 결혼 앨범도 찢겨져 있었습니다. 갓 태어날 아기를 위해 수진이 준비해둔 작은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없었습니다. 수진의 신발은 현관에 그대로 있었는데 수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옆집 김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대위 동무, 우리 수진이 어디 있습니까? 보위부에서 데려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언제요? 1시간 전쯤. 검은 차가 왔어요. 남자 4명이 내려서 김 아주머니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라 그렇게 울면서 매달렸는데 배가 저렇게 불러서 걷기도 힘든데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듯이. 뭐라고요? 애가 다칠까 봐 배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팔을 비틀어서 아이고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를 출산 예정일이 2주밖에 안 남은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간 겁니까? 저는 군복 차림 그대로 보위부 건물로 뛰어갔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보위부 건물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음침하게 서 있었어요. 정문 경비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철민 대위입니다. 경비들이 제 계급장을 보고 잠시 당황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10분쯤 후에 나왔습니다. 위에서 대위 동무는 돌아가라고 했소. 제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만삭입니다. 2주 후면 출산 예정이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수진이요. 간첩이 아니에요. 임신한 교사일 뿐이라고요. 그때 건물 2층 창문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중좌 계급장을 단 남자였어요. 경비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동무는 공화국의 중요한 조종사요. 위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돌아가 보시오. 정리가 뭡니까? 만삭인 사람을 저렇게 끌고 가면 어떡합니까? 애라도 무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걱정 필요 없소. 간첩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야 하오. 간첩 혐의. 그 두 글자가 칼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수진이가 무슨 간첩입니까? 출산도 못하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오. 돌아가시오. 경비 2명이 더 나왔습니다. 저를 둘러쌌어요. 대위동무 억지로 내보내게 하지 마시오. 그들의 손이 권총에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과 싸워봐야 수진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보위부 건물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느 창문 너머에 수진이 있을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있을 거예요. 만삭의 배를 움켜쥐고 아이가 무사하기를 빌고 있겠죠.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서진 현관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수진이 앉던 자리, 수진이 쓰던 컵, 수진이 뜨개질하던 아기 옷, 작은 아기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 밤마다 한 땀 한 땀 떠서 만든 옷이었어요. 하얀색 베네 저고리였습니다. 곧 태어날 우리 아기한테 입힐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보여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는데 수지만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나라가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이 체제가 증오스러웠습니다. 만삭의 임산부조차 용서하지 않는 이 체제가. 김정은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그저 벽의 일부였던 그 얼굴이 오늘은 악마처럼 보였어요. 수진아. 빈방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아기 베네 저고리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수진이 끌려간 5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보위부 건물 앞을 매일 지나갔지만 경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6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보위부 중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이철민 대위 동무인가? 네, 원산군 병원으로 가시오. 부인이 거기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습니까? 중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직접 가보시오.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군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산군 병원은 부대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자전거로 40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 보위부 차량이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간호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이철민 대위입니다. 제 아내가... 아, 잠시만요. 그녀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하 1층 영안실로 가십시오. 영안실.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네, 영안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거기 계십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지하 1층 복도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영안실 문 앞에 의사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피로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철민 대위입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냉장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어젯밤 10시 47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난산이었습니다. 조산이 시작됐는데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출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조산이요?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아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흰 천을 바라봤어요. 보고 싶으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천천히 흰 천을 걷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평화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너무 말라 있었어요. 5일 만에 본 수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보이부에서 넘어왔을 때 이미 탈수 상태였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만삭인 산모에게 그런 조사 방식은 의학적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화가 나 있었어요. 양수가 터졌을 때 이미 태아의 심박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산모도 기력이 없어서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수진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의 배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기가 나온 후였죠. 아이를 볼 수 있습니까?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대위동무, 제 아이입니다. 볼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작은 천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 작은 것이 쌓여 있었어요. 펼쳐 보였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남자아이였습니다. 눈도 뜨지 못했고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했어요. 우리 아들,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의사가 다시 천을 덮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위동무는 10분 후에 나가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왜 시신을 가져갑니까? 간첩 가족은 따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간첩 가족. 수지는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종사의 아내였을 뿐이에요. 아기 옷을 짜고 아이 이름을 고민하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그녀를 간첩으로 만들었고 죽였습니다. 우리 아이까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 8년간 하늘을 날았습니다.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완벽한 조종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아내와 아이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두 생명이 이 체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수진의 차가운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수진아, 약속할게. 속삭였어요. 이 나라를 벗어날 거야. 그리고 세상에 알릴 거야.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아이가 왜 태어나지 못했는지.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시간 다 됐소. 나가시오. 저는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병원을 나오며 동쪽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 그 빛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지옥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수진과 아이의 죽음을 증언하는 것.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조종사.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꿈꾸는 사람. 영안실 나온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퍼하는 남편이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조종사로. 월요일당 회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누구보다 크게 외쳤습니다. 정치위원이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이철민 동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군. 개인보다 당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소. 부인의 일로 잠시 흔들렸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반역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거짓말이었지만 진심인 척 연기했습니다. 정치위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생각했소. 부인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간 것이오.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기다려라. 언젠가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속으로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부대 술자리가 있었어요. 후배 조종사 한 명이 술에 취해 투덜거렸습니다. 이렇게 배고픈데 어떻게 비행하냐고요. 연료는 있는데 조종사 밥은 없다니. 다른 동료들이 그를 말렸지만 저는 조용히 수첩에 적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치위원실로 갔어요. 어제 박중희가 이런 반동적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위원이 눈을 빛냈습니다. 잘했소, 이철민 동무. 이것이 진정한 당원의 자세요. 3일 후 박중희가 끌려갔습니다. 그가 끌려가며 제게 던진 눈빛은 칼날 같았어요. 배신자를 보는 증오의 눈빛이었죠. 저는 일부러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미안하다, 박중희. 하지만 나는 더 큰 복수를 위해 이 가면을 써야 한다. 죄책감은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위장 충성 덕분에 저는 빠르게 신뢰를 회복했어요. 2주 후 비행 임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철민 대위는 진정한 당의 전사요. 부대장이 칭찬했습니다. 비행 스케줄을 미리 볼 수 있는 권한도 생겼어요.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정비병 김성철을 찾아갔어요. 성철 동무, 연료 탱크 개조를 좀 부탁하고 싶은데. 무슨 용도로요? 장거리 비행 훈련을 대비해서. 위에서 특별 임무를 준비하라고 했어.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 탱크를 달아대죠. 밤마다 숙소에서 영어를 연습했어요. I am defecting. request 사람. 서툰 발음이었지만 반복했습니다. 수진의 사진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영안실에서 본 그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세상에 알릴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6월 초였습니다. 부대에서 제 짐을 정리해주겠다며 사람을 보냈어요. 죽은 아내의 물건을 치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이 뜨개질하던 아기 옷, 임신 중에 입간 육아책,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반역자 가족의 물건은 남겨둘 수 없소. 정치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타는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타들어가는 사진 속에서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을게. 절대 잊지 않아.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범 당원이 되어 있었어요. 동료들을 고발하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충성 경쟁에서 앞장섰습니다. 역겨웠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치위원이 특별한 정보를 흘렸어요. 10월에 서해 상공 특별 경계가 있을까요? 혼자 비행할 기회도 생길까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회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철민 동무 같은 충성스러운 조종사가 있어 든든하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치위원실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10월, 석 달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연료, 항로, 무전 신호, 모든 것을. 8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연구했어요. 서해에서 남쪽까지 최단거리, 레이더, 회피고도, 한국 공군 초계 구역,
작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수진과 아이의 죽음을 증언하기 위해, 이 체제가 어떻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지 알리기 위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였어요. 저와 수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한. 9월이 되었습니다. 비행훈련 중에 몰래 남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는 자유가 있을 거예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수진이 살 수 없었던 곳, 우리 아이가 태어나지 못한 곳, 하지만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곳. 추함과 계산, 배신과 복수가 한 몸처럼 엉겨붙은 채로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10월 23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토요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제가 기다려온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서해, 상공 단독, 초계 임무, 날씨 맑음, 시야 20km, 약한 남서풍. 토요일 아침이라 남한쪽 초계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시간대. 전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수진과 아이의 죽음을 증언하기 위해 제가 6개월간 매일 밤새내었던 문장이었어요. 메모를 비닐에 꼼꼼히 싸서 비행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영안실에서 본 수진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 했던 우리 아들의 작은 몸도. 오늘 시작한다. 거울을 보며 속삭였어요. 내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겠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기지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길이었으니까요. 관제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철민 대위, 오늘 임무 브리핑하겠습니다. 작전 참모가 지도를 펼쳤어요. 서해 상공 구역 37고도 5,000에서 8,000m 순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 알겠습니다. 특별히 조심하시오. 최근 남측 도발이 잦다고 하니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습니다. 6개월간 연기해온 충성스러운 조종사의 목소리였죠. 경납고로 갔습니다. 제 미그 21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성철이 은밀히 달아준 보조 연료 탱크가 동체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대위 동무, 기체 점검 완료했습니다. 정비병들이 보고했어요. 수고했소. 평소처럼 기체를 한 바퀴 돌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기지에, 이 동료들에게, 이 지옥 같은 나라에.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벨트를 맸어요. 계기판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특히 신경 써서 봤죠. 보조 탱크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붉은 매 1호 엔진 시동. 붉은 매 1호 시동 완료. 엔진이 울부짖듯 살아났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매 1호 이륙허가.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매 1호 이륙합니다.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순간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고도 100m, 500m, 1000m. 올라갈수록 자유에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붉은 매 1호 항로 유지. 서해 구역으로 진입하시오. 알겠습니다. 서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평양을 지나고 남포를 지나고 서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도 5000m. 아래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북쪽 바다와 남쪽 바다의 경계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보면 모두 같은 바다일 뿐이었죠. 무전기에서 관제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매 1호 초계 구역 도착 보고하시오. 붉은 매 1호 초계 구역 도착. 이것이 마지막 교신이 될 것입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수진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너와 우리 아이를 죽인 이 나라를 고발하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술을 남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도,
그 다음 30도, 그리고 붉은매 1호, 항로 이탈, 붉은매 1호, 즉시 복귀하라. 관제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전기를 껐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남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후방 레이더를 확인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두 의 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추격기들이 뜬 것입니다. 속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마하 1.5, 1.8, 2.0. 기체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비상 주파수가 켜졌습니다. 철민아, 미쳤냐? 돌아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동기 박성철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제발 돌아와.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수진을 위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미안하다, 성철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조종사가 아니야. 나는 죽은 아내와 아이의 증인이 될 거야. 남쪽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죽음을 향해서인지 정의를 향해서인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남쪽으로 향한 지 3분이 지났습니다. 후방 레이더의 두 점이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미그 21 2대, 속도와 고도로 보아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전자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어요. 로곤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급상승하며 준비해둔 체프를 뿌렸어요. 금속 조각들이 하늘에 흩어지며 레이더를 교란시켰습니다. 쿵! 폭발음이 뒤에서 울렸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지만 맞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미사일을 피했습니다. 철민아, 제발 멈춰. 비상주파수에서 박성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너 이러면 너도 죽어. 가족들도 다 죽는다고. 가족들 이미 죽었습니다. 수진도 우리 아이도 이 나라가 죽였어요. 그 생각에 더 강하게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구름층으로 파고들었어요. 회색 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계기판만 보고 날았습니다. 남쪽, 오직 남쪽으로. 두 번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곳이 없었어요. 구름 속이라 시야가 없었고 체프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급강하했습니다. 고도 3,000, 2,000, 1,000m. 바다가 가까워졌어요. 파도가 보일 정도로 낮게 날았습니다. 쾅! 왼쪽 날개 끝이 터졌습니다. 미사일 파편이 날개를 관통한 것입니다. 기체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어요. 왼쪽 엔진 화재.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가 조종석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조종관을 있는 힘껏 잡고 수평을 맞춰야 했지만 기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수진과 아이의 이야기를 전해야 해. 이를 악물고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두 줄기 빛이 내려왔어요. F-16 2대, 남한 공군이었습니다. North Korean Aircraft. This is South Korean Air Force. 영어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어가 이어졌어요. 북한 항공기 귀순 의사를 확인하라.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켰습니다. I am defecting. Request Sanam. I am defecting.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확인했다. 오산 기지로 유도하겠다. 따라오라. F-16 한 대가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한 대는 뒤를 막았어요. 북한 추격기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남한 영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어요. 왼쪽 엔진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오른쪽 엔진만으로 간신히 날고 있었죠. 연료가 떨어져 간다. 동체 착륙 준비하겠다. 제가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오산까지 10분이다. 버틸 수 있겠나? 노력하겠다.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성철이 달아준 보조 탱크가 없었다면 이미 추락했을 거예요.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과 싸웠습니다. 조종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유압도 세기 시작했습니다. 8분, 9분, 10분, 드디어 오산 기지가 보였습니다. 활주로가 길게 누워 있었어요. 그 끝에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폼을 뿌리겠다. 동체 착륙 준비하라. 활주로에 하얀 거품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속 안주머니에 손을 얹었어요. 메모가 거기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여기까지 왔어. 이제 세상에 알릴게. 너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속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기체 각도를 조심스럽게 맞췄어요. 100m, 50m, 10m. 쿵! 기체 바닥이 활주로에 부딪혔습니다. 금속 긁히는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불꽃이 양옆으로 튀었습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파고들었고 목이 앞으로 꺾일 것 같았어요. 기체는 거품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300m, 400m, 500m. 마침내 멈췄습니다. 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캐노피를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죠. 태극기를 단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까? 한국어였어요. 북한 말과 같으면서도 다른 부드러운 한국어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기체에서 내려서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군인 2명이 저를 부축했어요. 뒤돌아보니 제 미그-21이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왼쪽 날개는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동체는 긁힌 자국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한국 공군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우선 병원부터 가시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하늘이 보였어요. 같은 하늘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이 하늘 아래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수진과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북한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지,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오산기지 의무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제 상처를 살피고 있었어요. 목과 가슴에 멍이 들었고 왼쪽 어깨가 탈구됐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었죠. 많이 다치진 않으셨네요. 운이 좋으셨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국정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남한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어요. 이철민 맞습니까? 네. 가족 관계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자 요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있었다는 건 3월에 보위부에서 간첩 누명을 씌워 끌고 갔습니다. 만삭이었어요. 고문당하다 조산으로 죽었습니다. 아이도 함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탈북했습니다.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요. 북한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지. 국정원 요원이 뭔가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원산군 병원 영안실에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탈수와 영양실조로 난산이었다고. 그들은 3시간 동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부대 편제, 비행훈련 내용, 김정은 관련 정보, 핵시설 위치, 그리고 수진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는 것은 모두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창밖으로 처음 보는 남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수진이 보았다면 좋아했을 풍경이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간 조사를 받았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간첩이 아닙니까? 왜 하필 지금 탈북했습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건 아닙니까? 반복되는 질문에 지쳤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2주째 되던 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철민 씨, 우리는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조사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의 진술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부인의 일도 북한 내부 정보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새 이름을 정하셔야 합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이철민이라는 이름은 북한에 묻고 싶었습니다. 그 이름엔 너무 많은 아픔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김민수로 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민은 백성민, 수는 지킬 수입니다.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수진이와 우리 아이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11월 말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이었어요. 3개월간 민주주의, 자본주의, 한국 사회를 배우는 곳이었죠.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투표할 권리가 있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한다. 수지는 그런 선택권이 없었어요. 출산도 살 권리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수업이 특히 신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강사가 구글을 열어 보였어요. 뭐든 검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북한 수용소 임산부. 수많은 기사와 사진이 나왔어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만삭인 채로 끌려가 고문당했습니다. 출산 직후 갓난아기와 함께 굶어 죽었습니다. 양수가 터졌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같은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수진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하나원 상담사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아내와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아서 증언하는 것도 싸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증언해야 합니다. 수진처럼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처음으로 배불리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70%만 먹고 일어났어요. 더 먹을 게 없을까봐 아껴 먹는 습관이 있었죠. 다 드셔도 됩니다. 내일도 밥이 나와요. 영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인데 눈물이 났어요. 수지는 보위부에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고민하는 것조차 새로웠어요. 수진이 만들어주던 된장찌개가 생각났습니다. 자유가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영안시에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손바닥만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왜 구해주지 않았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PTSD입니다.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죠.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통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이 고통이 저를 증언자로 만들어주니까요. 선택의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무거움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인간답게 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수진과 아이가 누리지 못한 이 자유를 제가 대신 누리며 증언하겠습니다. 2025년 2월 하나원 수료식이었습니다. 김민수 씨, 제 새 이름이 불렸어요. 수료증을 받으러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교육받던 탈북민들의 축하였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알기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정착금 2천만 원과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생애 첫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첫날 밤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이야. 여기까지 왔어. 벽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제부터 너의 이야기를 전할 거야. 세상이 알게 할 거야. 처음으로 혼자 장을 봤습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물건을 고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 좋아하던 된장을 보고, 아기 기저귀를 보고, 임산부용 영양제를 보고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수진이 끓여주던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었습니다. 맛있어. 수진아. 혼자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급 9,620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돈이었지만 마만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이었죠. 새벽 손님이 뜸한 시간에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언젠가 조종사로 다시 일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새벽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야, 너 말투가 이상한데? 조선족이야? 아니요, 탈북민입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가슴이 아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북한 체제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그가 말없이 물건 값을 내고 나왔습니다. 모든 남한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상처는 남았어요. 5월이 되었습니다.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탈북 조종사 특별 선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원하시겠습니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6개월간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민간 항공기는 전투기와 완전히 달랐어요. 승객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김민수 씨는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교관이 칭찬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조종을 잘했나 봅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 실수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때는 다른 의미였지만요. 2025년 11월 부기장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첫 비행은 제주도 노선이었어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기장 김민수입니다. 기내 방송을 하며 떨렸습니다. 이제는 전투기가 아닌 여객기를, 파괴가 아닌 안전을 위해, 명령이 아닌 서비스를 위해 날고 있었어요. 착륙 후 승객들이 내릴 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고생하셨어요. 편안한 비행이었습니다. 단순한 인사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일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월급날이었습니다. 530만 원. 그중 100만 원을 떼어놓았습니다. 수진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한 저축이었어요. 언젠가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 겁니다. 수진과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죽어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어느 날 탈북민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아내 수진은 보위부에서 간첩 무능을 쓰고 고문당했습니다. 만삭이었는데 잠도 재우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조산으로 아내와 아이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영안시에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증언하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수진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 한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이를 낳고 탈북한 분이었죠. 저도 그랬어요. 제 아이도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오늘도 저는 하늘을 납니다. 김포에서 제주까지, 부산까지, 때로는 국제선으로 도쿄까지. 비행할 때마다 북쪽을 봅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수진의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 함께.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지만 제가 여기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추모일 겁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리고 진실을 말하며. 제가 나는 모든 하늘이 너희를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처럼
살아남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수진아, 우리 아이야. 아빠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 너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어. 사랑해. 잊지 않을게. 영원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실수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비행할 때마다 북쪽 하늘을 봅니다. 저 너머의 수진과 우리 아이가 잠들어 있겠죠. 수진 장학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일이에요. 수진과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죽어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탈북민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